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가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이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오늘 헌재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첫 번째 회의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비공개로 했었던 주심 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걸로 정해졌어요. 일각에서는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재판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네, 오늘 오전이었죠.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입니다. 6명이 모두 모여서 전원화입체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이번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를 정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주심,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재판관을 선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명법관이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돕는 이런 법관을 2명을 선출하게 됐는데 주심은 사실 어떤 회의나 토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인을 이제 일부러 뽑아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자동화된 추천 방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예. 주심을 공개할 의무라던가 법적인 근거는 없고 다만 그 사안의 중대성 같은 부분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주심이 공개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심은 비공개로 밝힌다고 했다가 결국 지금 주심이 공개가 된 상황에서 왜 그럼 처음에 비공개했느냐 내지는 지금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심은 자동화된 추천 방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안의 엄중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어떤 주심 1인의 판단에 좌지우지 된다거나 내지는 주심이 배인의 사견을 이 사건에다가 투영할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언급을 하셨는데 수명 재판관이라고 많은 분들이 낯설게 느낄 용어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쟁점도 사실 복잡하다면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이라던가 다툴 부분이 많은데 원활한 재판의 진행을 위해서요. 수명 법관이 좀 사건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재판 절차에 앞서서 어떤 그 변론 준비, 그 쟁점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명 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헌재가 지금 3명의 재판관이 비어 있으니까 6명이잖아요. 헌재가 그럼 오늘 밝힌 바로는 6명으로 일단 재판을 시작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2024 헌나가 이제 탄핵 심판 사건이고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이렇게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어서 예. 이제 사건이 시작되게 된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이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시작될 수 있는데 7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 조항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가처분 결정, 그러니까 6인 상태에서도 일단 심리가 지속돼야 된다고 보아서 이 7인 이상으로 열린다는 조항이 지금 효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자면 6명만 있어도 이제 심리는 시작이 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주심과 수명 법관이 정해졌고요. 이후의 절차를 보자면 일단 변론을 준비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통지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제 출석, 구두 변론을 통해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인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면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어서 그래도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 결론까지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최장 180일 심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해서 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는 스스로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변론에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출석을
뭐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에서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태에서도 이제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에 의해서 쟁점들의 정리와 변론이 진행이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담화문 발표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번 이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하고 억울한 부분 내지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부분을 밝히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또 스스로가 법조인인 만큼 직접 출석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이제 좋은 선택인지는 결국 좀 더 판단이 필요해 보이겠지만 지금 변호인단도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최측근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방어권을 좀 보장받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측근 내지는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면 본인의 생각이라던가 의중을 가장 잘 전달하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3자의 어떤 객관적인 시선에서 방어권을 좀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논거들을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더 유의미한 방어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네. 직접 본인이 변론을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두 개가 병행할 때 하나를 멈출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 이 얘기도 나오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요. 지금 탄핵 심판이 제기되게 된 그 원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한 형사소송 역시도 이 동일한 사유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는 만약 형사재판의 결론이 최종적으로 뭐 무죄가 나온다거나 하면 이 탄핵 심판과의 어떤 결론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내지는 좀 불합리성을 좀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같이 가도록 형사재판과 같이 가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함인데 예. 이 헌법재판소 51조는 이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이 탄핵 심판의 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고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재량 규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로 지금 형사 기소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 탄핵 심판 절차가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지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시간 이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외교나 안보 분야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탄핵 심판 절차가 지금 내란죄로 기소가 된다고 해서 쉽사리 멈추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관 6명으로 절차는 시작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9명 남은 3명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2명 추천했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한 것까지 맞는데 6명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3명이 추가돼서 중간에 그러면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구인 체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부분도 굉장히 속도를 내서 그러니까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다 신임이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합류가 되게 된다면 또 이들도 새로의 기록을 좀 확인하고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도 물론 존재는 하고요. 예. 현재는 지금 6인인데 이 중에 2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18일, 내년 4월 18일에 문현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또 퇴임을 앞두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인인데 4인 체제 내지는 예. 새로 3명이 들어오더라도 또 이제 추가로 또 필요한 인원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인원의 변경 부분 역시도 재판이 좀 빨리 정리를 내려야 되는 좀 빠르게 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 또 요인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인사적인 구석은 바뀔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인사 개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을 하는 최고 헌법 기관이니만큼 예. 이에 이 인사의 이동에 상관없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 3명 비어 있는 몫에 이미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정은 했잖아요. 2분과 1분 총 3분. 그분은 그럼 지금부터 준비나 공부는 하고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인사가 모르니까. 이제 이동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이 인사에 대해서 또 승인은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권을 이것이 행사하는 것이냐, 이거는 국회에서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학설도 좀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 예.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지만 최종적으로 이 인사가 확정이 된다면 바로 이 심리에는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군사법원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는 당시에 그 비상계엄 당시 지휘를 받고 또 실행에 옮겼던 주요 사령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지금 뭐 김용현 전 장관부터 해서 거의 모든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구속영장이긴 하지만 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내란죄에 대해서 혐의로 인정한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구속영장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번 이 내란 사태, 이번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사령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뭐 보면 곽종근 육군 특수사령관도 그렇고 네.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지금 말씀 주신 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보자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지시사항, 뭐 국회를 봉쇄하라거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 이후에 어떤 시설들을 점거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들었거나 본인이 이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예.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었다는 건 최종적으로 결국 이들은 주요 임무를 담당한 내란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결국 이 내란죄의 우두머리 가장 그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속속 발부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수사의 끝, 수사의 칼날이 점점 더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우두머리라는 용어는 그 법에 나오는 용어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내란죄의 어떤 특수성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수뢰라고도 표현을 하긴 했는데 네. 결국 내란이 국헌문란 같은 부분을 문제로 해서 이제 나라에 큰 위해를 끼친 경우에 이제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우두머리라고 해서 가장 그 정점이 되는 사람, 그리고 주요 업무 종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가담자 예.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각각 별로 정해져 있는 법 적용도 달라서 이번에 수사기관에서는 각각의 그 인물들이 이 세 단계 중에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도 지금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내란 지금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검찰 그리고 경찰이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 사례니까요. 파면되고 나서 이제 검찰에 출석을 그렇죠. 했었는데 지금 단순히 탄핵 소추안만 가결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그런 직접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수사기관은 계속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강제 수사도 가능한지, 체포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앞서 언급 주신 것처럼 지금 검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1차에 불응했기 때문에 2차 또 부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조수사본부 역시 18일에 이제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통보를 했는데 지금 제대로 이 통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보자면 정말 이 소환 청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할 것을 기대하고 지금 소환을 하고 있다고 사실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의결이 되어서 지금 잔액 심판이 진행이 중이고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경호는 그대로 받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신분은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소환 조사에 응해서 어떤 수사를 받으리라고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소환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소환을 계속 불응한다면은 어떤 체포의 필요성, 그러니까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런 강제적인 방식에 의한 수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양새 내지는 그런 준비 단계에서 이제 소환을 계속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조수사본부도 그래서 우편으로도 그 전달해 놨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 따로 가고 공수처, 경찰, 국방부 수사 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소환 조사를 받으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에서도 소환했으니까 내가 검찰로 가든 아니면 공조본으로 가든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는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력도 지금 중복해서 결국 수사기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도 소환 통보를 했고 공조수사본부 역시도 소환을 지금 요청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를 생각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검찰이 일종의 친정같이 좀 더 가까운 곳이라고 느껴서 검찰에서 수사받는 것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할 때 이미 검찰 이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주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있고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다고 해서 더 유리하다고 보긴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어느 곳에 소환을 할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때가 아니고 방어권을 좀 충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인의 어떤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죄에서의 방어 논리를 세우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하고 또 헌법재판소 심판에도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단 이제 거의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논리를 좀 중점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담화문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화문의 내용을 보자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적인 측면, 그러니까 목적이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회에 있던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응해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지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된 측면은 매우 적었다. 피해의 최소성이라던가 그 수단에 있어서 적절함을 지켰다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비상계엄의 선포가 어떤 내가 탄핵이 될 정도, 파면이 될 정도의 법의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됐다는 소식도 저희가 나눠봤는데 지금 군 수뇌부들은 주요 수뇌부들은 인신이 지금 그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정보사령부에서는 얼마큼 관여했는가? 전 정보사령관, 현 정보사령관이 다 그 인신을 구속했는데 한 명은 풀려났습니다. 이건 왜 그래? 여기에 대한 그 해석도 갖가지던데요. 그렇죠.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긴급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풀어줬습니다. 검찰에서.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업무의 분장에 문제가 있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직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군 검찰 또는 군 경찰에만 있다.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요건, 긴급 체포의 요건을 다 구비하지 못했다고 일단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경찰은 이번에 이 긴급 체포 영장이 발급되지 않은 부분, 긴급 체포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유감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서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혼선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경찰 특수단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전 장관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분 역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할 것 같습니까? 결국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개개인 이런 핵심 참모진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는가, 그렇다면 주요 업무를 담당한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전달이 되었고 사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을 지금 예측하고 있었는지 내지는 단행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자면 진술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비화폰을 썼다, 뭐 이런 부분들도 전해지고 있고 이것을 어떤 문서로 남긴다기보다는 좀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좀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도 과연 사전에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실제로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